해질녘 낡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있어요. 70이 넘은 한정이라는 분이죠. 뿌연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쓸쓸해 보여요. 거친 손등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손에는 평생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40년 넘게 이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집을 해온 손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거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이라는 게 문제였죠. 정희는 30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큰 충격 때문이었죠. 그 후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그러다 우연히 고아원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당시 5살이었던 민수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정희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입양 서류를 쓰면서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어요. 정희는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모두 정희가 벌어서 냈죠. 민수가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됐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수가 자기 출생 서류를 보게 된 거죠.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크게 화를 냈어요. 왜 진실을 숨겼냐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정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민수는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정희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사이 정희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합병증이 왔어요. 시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탓이었어요. 국밥집 일을 계속하려다 보니 병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정희의 눈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이제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죠. 혼자서 가게 문을 닫는 날도 생겼어요. 그런 정희에게 유일한 위로는 절친한 친구 최영숙이었어요. 영숙이는 정희와 40년 지기 친구예요. 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죠. 영숙이는 정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정희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죠. 어느 날 영숙이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자식보다는 내 몸이 먼저라고요. 더 이상 민수를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대답했죠. 영숙이는 속상했지만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저 곁에서 지켜봐 줄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가게 문을 닫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죠. 흐릿한 시력으로 간신히 보니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손님인 줄 알고 이미 문 닫았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죠.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였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죠.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분명히 민수가 맞았어요. 민수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사죄했어요. 어리석었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10년 동안 후회만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게 평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했죠. 정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10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정희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봤죠.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결혼도 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내랑 함께 정희를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정희는 바로 영숙이를 찾아갔어요. 민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영숙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기뻐하기는커녕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영숙이는 며칠 전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대요. 민수가 빚이 엄청 많다는 얘기였어요. 영숙이 말로는 민수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온 게 아니냐고 영숙이는 의심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영숙이는 계속 걱정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권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이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혹시 정말 민수가 돈 때문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래도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인데 의심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정희는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영숙이가 정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비밀 수술을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눈 수술 말이에요. 정희는 이미 의사한테 들었어요. 수술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요.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쌌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자기가 돈을 빌려줄 테니 수술 받으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수술 받은 사실을 민수한테 숨기라는 거였어요. 계속 눈먼 척 연기를 하면서 민수의 진심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였죠. 정희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을 의심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숙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진짜 효자라면 어머니가 눈이 안 보여도 잘 모실 거라고 했죠. 정희는 고민 끝에 영숙이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던 거예요. 민수의 진심이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몰래 수술을 받았어요. 영숙이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병원 예약부터 수술 당일 동행까지 다 챙겨줬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정희의 시력이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10년 만에 세상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정희는 너무 감격스러웠죠. 영숙이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장 풍경도 예전처럼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정희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어요. 민수 앞에서는 여전히 눈먼 노파인 척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영숙이는 정희한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정희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민수 아내 윤소희도 함께였죠. 소희는 첫 인사부터 어색했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정희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척하면서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소희는 손을 금방 빼버렸죠. 민수는 정희한테 이제 편하게 쉬라고 말했어요. 국밥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죠. 정희는 고맙다고 했어요. 40년 넘게 하던 가게를 이제 그만둬도 되니까 홀가분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정희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지 궁금했죠. 그날 밤부터 정희는 민수 부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민수도 소희도 정희한테 잘해줬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죠. 정희는 안심했어요. 역시 아들이 진심으로 돌아온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랑 소희가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는 게 들렸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정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정희는 영숙이한테 최근 상황을 얘기했어요. 민수 부부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했죠. 영숙이는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정희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을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영숙이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낫다고 설득했어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정희는 결국 동의했어요. 영숙이가 작은 카메라 몇 개를 가져왔어요. 거실이랑 부엌에 몰래 설치했죠. 카메라 설치하고 이틀 후였어요. 정희가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민수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들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죠. 소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냐고 따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죠. 그때 소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 늙은이 집이 재개발 구역이라며 보상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대충 5억은 나올 거라고 대답했죠. 소희는 그럼 빨리 명예 이전을 받으라고 재촉했어요. 정희는 그 얘기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집 때문에 온 거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눈 못 보는 노인처럼 더듬거리면서 움직였죠. 민수는 정희를 부축해서 식탁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정한 아들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소희가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했죠. 소희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친절한 척도 안 했어요. 정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대충 대하는 거였죠.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민수는 서류 같은 걸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 부부는 정희가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구해야 한다고요. 소희는 어떻게 구하냐고 물었죠. 민수는 어머니한테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눈도 안 보이니까 쉬울 거라고 웃었어요. 정희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우습게 보다니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숙이 말대로 끝까지 지켜봐야 했죠. 정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정희한테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어요. 은행 업무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정희는 눈이 안 보여서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괜찮다면서 손을 잡고 서명하게 했어요. 정희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영숙이한테 그 서류를 확인해 보니 진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영숙이는 화가 났어요. 당장 고소해야 한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정희는 말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죠. 영숙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 후로 민수 부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소희는 정희 앞에서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밥을 차려주면서도 투덜거렸죠. 왜 이렇게 오래 사냐며 험한 소리를 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어요. 눈 못 보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굴었죠. 민수도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정희한테 말할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정희가 뭘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정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꾹 참고 견뎠죠. 어느 날 소희가 정희 방을 뒤지는 걸 목격했어요. 정희가 없는 줄 알고 몰래 들어온 거였죠. 정희는 방 한쪽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소희는 서랍이며 옷장을 다 뒤졌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정희는 숨도 안 쉬고 지켜봤어요. 소희는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나갔어요. 정희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는 다 영숙이한테 맡겨놨거든요. 통장이랑 인감도 영숙이가 보관하고 있었죠. 소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소희가 방을 뒤진 얘기를 했죠. 영숙이는 이제 그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죠.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가 왜 이렇게까지 참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정희는 계획이 있었어요. 민수한테 완전히 배신당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영숙이는 걱정했지만 정희를 믿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정희한테 말했어요. 집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죠. 보상금 얘기를 하러 조합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정희 눈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죠. 정희는 고맙다면서 허락했어요. 민수는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보상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그 집이 실제로는 도로 부지여서 보상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정희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조합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 집은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민수가 생각했던 5억 원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었죠. 정희는 그 얘기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수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민수가 조합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소희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상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완전히 속았다고 소리쳤어요. 소희도 같이 화를 냈죠. 어쩌냐며 민수를 다그쳤어요. 민수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이 3억이 넘는데요. 5천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다고 했어요. 소희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웠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였죠. 민수가 정희한테 온 이유는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효심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 부부는 조용했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정희는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에 어떤 짓을 할지 몰랐죠. 정희는 긴장한 채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수랑 소희가 수군수군 얘기하고 있었죠. 정희한테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점심때쯤 민수가 정희한테 말했어요. 오늘 드라이브나 다녀오면 좋겠다고 했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쐴 겸 해서요. 정희는 순간 긴장했어요. 왜 갑자기 나가자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차를 준비했어요. 소희는 집에 남겠다고 했죠. 정희랑 민수 둘만 가기로 했어요. 정희는 영숙이한테 몰래 문자를 보냈어요. 외출한다고 알렸죠. 영숙이는 조심하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탔어요.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민수를 관찰하고 있었죠.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정희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외진 곳에 멈췄어요. 해변 근처였어요. 사람도 없고 황량한 곳이었죠.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희도 내리라고 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민수가 정희를 데리고 해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죠. 정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민수는 한적한 곳으로 정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갑이었어요. 현금이랑 카드를 다 가져갔죠. 민수는 정희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정희를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두고요. 정희는 민수가 떠나는 모습을 또렷하게 봤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차가 멀어져 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겨졌어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었어요. 밥 한 끼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일했던 거예요.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해줬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배신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죠.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영숙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알려줬죠. 영숙이는 바로 차를 몰고 오겠다고 했어요. 30분만 기다리라고 했죠.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영숙이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희한테 달려왔죠.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고요. 영숙이는 정희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정희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정희는 영숙이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민수가 한 짓들을 다 말했죠. 영숙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더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었던 거죠. 정희는 영숙이한테 부탁했어요. 며칠만 더 도와달라고요. 자기가 실종된 걸로 알게 만들자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증거를 모으자고 했어요. 영숙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결심을 보고 동의했죠. 두 사람은 계획을 짰어요. 먼저 정희는 영숙이 집에 숨어 지내기로 했어요. 민수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영숙이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민수를 고소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는 정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시 살아서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정희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날 테니까요. 경찰은 해변 근처를 수색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발견되지 않았죠. 민수는 안도했어요. 아마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희도 이제 걱정 끝났다며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정희 집을 자기 것처럼 차지했죠.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민수를 관찰하고 있었죠.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정희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외진 곳에 멈췄어요. 방파제 근처였어요. 사람도 없고 황량한 곳이었죠.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희도 내리라고 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민수가 부축해서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죠. 정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민수는 방파제 끝까지 정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놓았어요. 정희는 비틀거렸죠. 민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편히 쉬시라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수가 자기를 버리려는 거였어요. 여기 그냥 두고 갈 생각이었던 거죠. 정희는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전히 눈 못 보는 척 연기를 계속했죠. 민수는 정희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민수는 정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갑이었어요. 현금이랑 카드를 다 가져갔죠. 정희는 그 행동을 또렷하게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차로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눈에 담았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 멀어져 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겨졌어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었어요. 밥 한 끼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일했던 거예요.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해줬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배신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죠.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영숙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알려줬죠. 영숙이는 바로 차를 몰고 오겠다고 했어요. 30분만 기다리라고 했죠. 정희는 전화를 끊고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영숙이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희한테 달려왔죠.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고요. 영숙이는 정희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정희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정희는 영숙이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민수가 한 짓들을 다 말했죠. 영숙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더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었던 거죠. 정희는 영숙이한테 부탁했어요. 며칠만 더 도와달라고요. 자기가 죽은 걸로 알게 만들자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증거를 모으자고 했어요. 영숙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결심을 보고 동의했죠. 두 사람은 계획을 짰어요. 먼저 정희는 영숙이 집에 숨어 지내기로 했어요. 민수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영숙이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민수를 고소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는 정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시 살아서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정희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날 테니까요. 경찰은 방파제 근처를 수색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발견되지 않았죠. 민수는 안도했어요. 아마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희도 이제 걱정 끝났다며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정희 집을 자기 것처럼 차지했죠. 민수는 정희 명의로 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도 찾아보고 재산 목록도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은 다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도 없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정희한테 재산이 있었을 텐데 어디 간 거죠?
사실 정희는 진작에 다 정리해뒀었어요. 영숙이 명의로 돈을 옮겨놨고 서류도 다 맡겨놨죠. 민수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화가 났어요. 결국 손에 쥔 건 보상금 5천만 원 뿐이었죠. 그 돈마저도 사채업자들이 가져갔어요. 민수는 빚쟁이들한테 시달렸어요. 매일 전화가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죠. 소희는 민수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매일 싸웠어요. 한편 정희는 영숙이 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죠. 민수를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사기죄도 적용된다고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는 몰래 카메라 영상도 챙겼어요. 민수랑 소희가 정희를 험하게 대하는 장면들이 다 녹화돼 있었죠. 집을 노리고 얘기하는 것도 찍혀 있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정희는 영상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변신을 시작했어요. 머리를 염색하고 옷도 새로 샀죠. 영숙이가 도와줬어요.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희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조합장을 만나서 얘기했죠. 자기 집 보상금에 대해서요. 조합장은 정희를 보고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합장은 충격을 받았죠. 정희는 증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조합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죠. 영숙이 명의로 옮겨뒀던 돈을 다시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은행원이 잔액을 알려주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도 정식으로 방문했어요. 민수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죠. 몰래 카메라 영상이랑 녹취록을 다 확인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아주 높다고요. 정희는 안심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날이었어요. 정희는 영숙이랑 함께 경찰서에 갔죠. 담당 형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는 정희 얘기를 듣고 혀를 찼어요. 요즘 자식들이 그렇게 몰인정하냐면서 화를 냈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이제 민수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정희는 그날을 기다렸죠.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서 자기를 고소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 경찰 출석 통보가 왔어요. 민수는 패닉에 빠졌죠. 정희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소희도 같이 놀랐어요.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죠.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몰래 카메라 영상도 있고 녹취록도 있었죠. 게다가 방파제에 유기한 것도 다 드러났어요.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민수는 절망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경찰서에 갔죠. 조사실에 들어가니 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정희는 멀쩡했어요. 눈도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사가 민수한테 물었어요. 정희를 방파제에 버린 게 맞냐고요.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형사는 증거 영상을 틀어줬어요. 민수가 정희 주머니를 뒤지고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민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봤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유기죄랑 사기죄로 기소될 거라고요. 민수는 무너졌어요. 조사가 끝나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희한테 모든 걸 얘기했죠. 소희는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들켰냐고 소리쳤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또 싸웠어요. 며칠 후 민수 집에 사채업자들이 몰려왔어요. 돈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했죠. 민수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싹 다 가져갔죠. 민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소희는 참다 못해 짐을 쌌어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죠. 민수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붙잡아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소희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그 사이 정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죠.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영숙이가 도와줘서 이사도 금방 끝났어요. 정희는 새 집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정희는 국밥집도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하던 가게였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시장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다들 정희를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정희는 법정에 출석했죠. 민수도 왔어요. 민수는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민수의 죄를 낭독했죠. 유기죄와 사기죄 그리고 폭언죄까지 추가됐어요.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됐어요. 방청객들이 혀를 찼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냐면서요. 민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민수도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됐어요. 영숙이가 증인으로 나왔죠. 영숙이는 정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언했어요. 민수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말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정희도 증언대에 섰어요. 민수를 키운 30년을 얘기했죠.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들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판사가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일어서서 정의를 봤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민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게다가 사회봉사 200시간도 추가됐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희는 법정을 나왔어요. 법정 밖에서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한테 축하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희는 씁쓸했어요. 이긴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기분이었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정희는 새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영숙이가 자주 놀러 왔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정희는 이제 편안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정희한테 편지가 왔어요. 민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죠. 편지에는 사과의 말이 가득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정희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죠. 민수와는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편지를 보냈어요. 정희는 읽어보지도 않았죠. 그냥 쌓아만 뒀어요. 영숙이가 그 편지들을 보고 물었어요. 답장 안 하냐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할 말이 없다고 했죠. 한편 민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죠. 아내 소희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민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갔죠.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정과자 신세가 됐으니까요. 겨우 찾은 일자리는 공사장 막노동이었죠. 민수는 매일 힘든 노동을 했어요. 예전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민수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정희가 하던 국밥집 자리였죠.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부터 육수 끓이던 모습이 떠올랐죠. 민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때 그랬을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어요. 정희는 그 무렵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린 거예요. 영숙이랑 함께 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평생 장사를 해왔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가게는 금방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정희는 손님들한테 친절했어요.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팔았죠. 영숙이도 열심히 도왔어요. 두 사람은 즐겁게 일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죠. 가게가 잘 되면서 정희는 여유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산책도 하고 책도 읽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영숙이랑 함께 요가 수업도 다녔어요. 정희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정희는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돌아다녔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마워했어요. 정희는 보람을 느꼈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희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도 많았어요. 정희는 그분들을 위로했어요. 자기 경험담도 얘기해줬죠. 노인들은 정희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물었죠. 정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정희의 얘기는 많은 노인들한테 힘이 됐어요. 다들 정희를 존경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자기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정희는 영숙이랑 함께 꽃 구경을 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꽃을 감상했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영숙이가 정희한테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다고 대답했죠. 민수 생각은 안 나냐고 영숙이가 또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가끔 생각난다고요. 하지만 미련은 없다고 했어요. 민수는 이미 남이 됐다고 말했죠. 정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숙이는 정희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눈빛도 살아있었죠. 정희는 자기 자신한테 말했어요. 잘 견뎠다고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요. 정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정희의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죠. 단골 손님들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어요. 정희는 즐거웠어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죠.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했어요. 가게가 잘 되면서 정희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젊은 아가씨였는데 착하고 부지런했죠. 정희는 그 아가씨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마치 딸처럼 아꼈어요. 아가씨도 정희를 따랐죠. 어느 날 정희한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조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재개발 계획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죠. 원래 도로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정희 집이 상업지구로 변경됐대요. 보상금이 크게 올랐다는 얘기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합 직원 말로는 거의 5억 원 가까이 나온다고 했죠. 민수가 원래 기대했던 금액이었어요. 정희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욕심부린 것이 실제로 이뤄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민수 것이 아니었어요. 정희 것이었죠. 정희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보상금은 정희 명의로 입금됐어요. 정희는 통장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영숙이한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영숙이는 기뻐했죠. 하늘이 정희 편이라고 말했어요. 정희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민수가 버렸지만 결국 정희한테 행운이 온 거였죠.
정희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영숙이는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했죠.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도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그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내기로 했죠. 정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을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죠. 정희는 3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단체에서 정희한테 감사패를 줬죠. 정희는 부끄러워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손살에 쳤어요. 하지만 단체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정희 사연도 함께 나왔죠. 아들한테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희한테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정희는 유명해졌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죠.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영숙이가 설득했어요.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힘이 될 거라고요. 정희는 결국 인터뷰에 응했어요. 방송 PD가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얘기도 다 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인터뷰 영상이 방송됐어요. 시청자들 반응이 뜨거웠죠. 정의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정의 같은 사람이 더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정의는 그 댓글들을 보고 울었어요. 민수도 그 방송을 봤어요. 우연히 TV를 켰다가 정의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정의는 방송에서 당당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방송에서 정의가 말했어요. 내 아들은 방파제에서 죽었다고요. 이제 그 사람은 남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완전히 지워진 거죠. 민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정희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건강하게 살라는 인사였죠. 민수는 편지를 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읽어봤죠. 편지 내용은 짧았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영숙이가 물었어요. 민수를 용서할 생각은 없냐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죠. 그냥 남처럼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영숙이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의 마음을 아니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민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숙이랑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쉬면서 힐링하기로 한 거예요. 정희는 설렜어요. 평생 처음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만 나아가기로 했어요. 정희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정이랑 영숙이는 바다를 보면서 산책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힐링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두 사람은 사진도 찍고 추억을 쌓았죠. 여행 중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삶을 돌아봤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정희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가게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계속했죠. 취미 생활도 더 많이 즐겼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등록했어요. 정희는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한테 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기 얘기가 책이 될 만한 건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영숙이가 해보라고 권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정희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작가가 정희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몇 달 동안 정희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정희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슬픈 부분도 있었고 화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책이 출간됐어요. 제목은 눈뜬 사자의 봄날이었어요. 정희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책이었죠. 표지에는 정희 사진도 실렸어요. 정희는 책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희 이야기에 공감했죠.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어요. 수백 명이 정희를 만나러 왔어요. 정희는 한 명 한 명한테 감사 인사를 했죠. 독자들은 정희한테 고마워했어요. 정희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됐다고 했죠. 정희는 그 말들을 듣고 뿌듯했어요. 책 인쇄도 상당했어요. 정희는 그 돈도 기부했어요. 이번에는 고아원에 냈죠.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고아원 원장이 정희한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희는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죠. 아이들은 정희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죠. 한 아이가 정희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착하냐고요. 정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외롭고 힘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영숙이랑 함께 즐겁게 일했죠.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정희표 반찬이라고 다들 칭찬했어요. 정희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강연도 다녔죠. 여러 곳에서 정희를 초청했어요. 노인복지관이나 교회 같은 데서요. 정희는 자기 경험담을 나눴어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정희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죠.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희는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다녔어요. 영화도 보고 연극도 봤죠. 정희는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날 정희는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요. 표정도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정희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민수는 그 사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희는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아보지는 않았죠. 이미 남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민수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민수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정의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정의 책을 샀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봤죠. 집에 가져와서 밤새 읽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정희한테는 특별한 봄이었죠. 방파제에서의 그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거예요. 정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생각했죠. 영숙이가 정희한테 제안했어요. 그 방파제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보기로 했죠.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방파제로 향했어요. 2년 전 민수가 정희를 버린 그곳이었죠.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거셌어요.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어요. 정희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는 이겼다고요. 나는 살아남았다고 말이에요. 영숙이가 정희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파도 같구나.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찢었어요. 바람에 날려보냈죠. 편지 조각들이 바다 위로 흩어졌어요. 정희는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순간이었죠. 정희는 돌아섰어요. 영숙이가 정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정희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라고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정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도 왔어요. 가게 직원도 왔고요. 다들 정희를 축하했어요. 파티는 즐거웠어요. 다들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죠. 맛있는 음식도 많았어요. 정희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어요. 손님들은 정희 요리 솜씨를 칭찬했죠. 한 친구가 정희한테 물었어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있는 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쳤어요. 정희의 대답이 멋있었거든요. 정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진심으로 한 말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죠. 벚꽃이 만발한 거리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 꽃처럼 아름답구나. 힘든 겨울을 견뎌냈으니 이제 봄이 온 거라고요. 정희는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침대에 누워서 정희는 일기를 썼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한 일을 적었죠.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정희는 한 줄 한 줄 정성껏 썼어요. 일기를 다 쓰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궁금했죠. 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죠.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영숙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요. 정희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손님은 진짜라면서 거울 한번 보라고 했죠.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정희는 정말 밝아 보였어요. 주름이 있어도 아름다웠죠.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정희는 자기 자신한테 윙크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속으로 말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만석이 됐어요. 정희랑 영숙이는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한 할머니 손님이 정희한테 말했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요. 이런 반찬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기뻐하면서 감사 인사를 했죠. 손님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정희는 영숙이랑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죠. 영숙이가 말했어요. 우리 참 잘 살고 있다고요. 정희는 맞다면서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산책을 나갔어요. 요즘 자주 하는 일이었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정희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들여다봤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죠. 처음 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도 인사했죠. 할머니는 정희를 알아봤대요. TV에서 봤다고 했어요. 정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면서 고맙다고 했죠. 정희는 쑥스러워하면서 별 말씀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기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정희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는 정희한테 힘을 얻었다고 또 말했어요. 정희는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할머니가 떠나고 정희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웠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내 고통이 누군가한테 희망이 됐구나.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희는 그게 감사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기뻤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TV를 켰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로 채널을 돌렸죠. 뉴스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희는 관심 있게 봤어요. 뉴스가 끝나고 정희는 책을 읽었어요.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죠.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책장을 넘기면서 몰입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밤 10시가 됐어요. 정희는 책을 덮고 씻으러 갔어요.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정희는 평온해 보였어요. 마음의 평화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좋은 일이 많았던 하루였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정희는 기도를 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요. 잠들기 전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정희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죠.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꿈을 꿨죠.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눈을 떴죠.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어요. 몸이 가벼웠어요. 정희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꽃들을 살폈죠.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예쁜 꽃이 필 거예요. 정희는 기대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아침을 먹고 정희는 가게로 출근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줄 거고 손님들이 웃으면서 올 거예요. 정희는 그게 좋았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영숙이가 벌써 와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눴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봄날이 왔구나.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던 거죠. 정희는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들면서 콧노래를 불렀죠. 영숙이도 따라 불렀어요. 두 사람의 노랫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행복한 소리였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했어요. 손님도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정희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이게 정희의 새로운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한 삶이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정희로 사는 삶이에요. 정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정희는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요. 그게 정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에요. 행복한 선택이었죠. 저 멀리 방파제에서 버려졌던 한정희는 이제 없어요. 지금은 눈을 뜬 사자예요. 당당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자죠.
정희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봄날의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정희는 그 햇살을 받으며 일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요. 이게 진짜 정의예요. 정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정의의 삶은 계속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거예요.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정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웃으며 살아가요.